차재권의 차차 나아지겠지.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홀로 오셨네. 홀로 좀 외롭네요.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정치 이슈들 좀 함께 풀어볼 텐데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주가 됐네요, 교수님. 네네. 저희가 12월 3일 그 새벽에 같이 막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제가 질문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교수님은 이 결과를 좀 예상하셨습니까? 뭐 실제로 저는 좀 결과를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조금 한 210석 정도 예.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친윤 세력의 어떤 단결력이 되게 좀 높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에 또 한 차례 대국민 담화를 네. 내놨는데 이때 얘기를 한 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면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좀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그 당시에 분명히 했었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 좀 이 담화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은 완전 성격이 다른,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만나보지 못했던 대통령의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를 갖고 계신 분이라서 예.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머릿속에 그냥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생각은 1도 저는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월 12일에 그 담화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떻게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행법 위반을 하고 있는, 그리고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 그걸 본인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국가 통치행위다,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정말 그분 머릿속에 좀 들어가서 어떤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지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정치학적인 연구 대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사실 개인도 개인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좀 잘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실 성정도 아니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좀 새겨 듣고 했더라면 지금 이 사태까지도 오지도 않으셨을 거다. 결국은 굉장히 저는 좀 독단적인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예.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들과만 어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분 모든 문거리 잠그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는 모든 언어적 표현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거 유튜브들하고 정신적으로 연결된 기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변수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탄핵 심판을 얼마만큼 빨리 가져가느냐, 헌재가 그걸 얼마만큼 속도감 있게 해나가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또 그 과정에서 그런 헌재의 심판이라고 하는 걸 주변에 어떤 검찰 수사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속도나 깊이 이런 것들도 그런 헌재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저는 헌재가 갖고 있는 이 심판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 의지,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뭐 이제 헌재 심판이 보통은 뭐 박근혜 때 91일,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탄핵 때 63일을 했는데 저는 아마 그 중간쯤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헌재가 만약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지금 6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빨리 하자는데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면은 저는 뭐 가능하면 1월 한 말 정도, 1월 중순 지나서 말 정도도 아주 빠르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모든 법리적 구성이 다 정황 증거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증할 증거들이 다 넘쳐납니다. 생중계로 다 나갔기 그래서 때문에.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이제 벚꽃 대선이 치러질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벚꽃 대선이 4월 18일까지는 갈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된다면은 1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15일 이전에 아마 될 거기 때문에 그로부터 60일이면 4월 달 안에는 저는 벚꽃 대선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또 여기서 좀 짚어야 하는 내용이 윤 대통령이 검찰이 지난 일요일 오전까지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소환에는 응하지를 않았고 네. 또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21일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한번 통보를 했는데 이제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것인지 출석을 할 것인지 이것도 정치기는 굉장히 좀 지켜봐야 어려운데 될것 이분의 같은데요. 성정상 그리고 이분이 내뱉고 있는 말,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조사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사에 저는 계속 불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검찰이 만약에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체포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경호처도 그걸 체포영장을 갖고 갔을 때는 막을 방법이 법적으로는 없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정말
볼상사납게 네네. 끌려 나오느냐 이 부분을 택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은 아무래도 자기의 친정이고 자기 예. 후배들로 가득 찬 검찰에 가서 조금 대우받으면서 그래도 뭐 형식적으로 대우받으면서 조사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나이브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 선고 시기를 좀 빨리 될 것이다 보시면서 벚꽃 대선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네, 그래도 이제 뭐 폭염 대선이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사실 대선 준비 기간이 짧으면은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대권 주자들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맞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재판 일정을 고려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빠른 대선을 선호하겠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는 100% 그렇고 또 이재명 대표 내세우는 형식 논리는 빨리 지금 헌정 질서의 어떤 불안정 상태를 빨리 극복을 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되고 대한민국 제대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 기본적인 워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워딩 속에서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개인적인 사유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다.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이 차기 대권 주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만한 주자로 어떤 인물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야권이면 이제 뭐 야권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계 안에서는 저는 김동연 뭐 지사 정도 굉장히 조금 아마 몸 풀고 계시지 않을까.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늘 이제 몸 푸시는 분들 뭐 김두관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아마 몸 풀 가능성이 있고 뭐 저는 근데 야권은 아마 너무도 이재명 독주 체제가 강하기 때문에 예. 쉽게 나서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좀 어떻게 될랑가 이제 대권에 출마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견이 대표면은 분분하던데. 저는 대권에 아마 출마를 할 거다. 그건 자기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진한계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팬덤이 있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도 전 대표도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팬덤에서 밀어올리는 힘들이 있어서 네. 아마 하실 거고 또 정치 하시는 분이 정치 시즌이 왔는데 정치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마도 저는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실 거다. 그렇지만 그게 여의할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 더 좀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거기서 굉장히 좀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과는 어떻게 차별점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리고 보수층 일각의 그 반감, 뭔가 배신자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이런 거일 것 같거든요. 두 가지가 이제 맞물려 있는데 저는 결국은 배신하지 않으면 네. 배신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별의 순간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신자 프레임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지금 한동훈 대표의 가장 지나간 이제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 은행을 봤을 때 가장 문제되는 거는 어중간함이거든요. 결국은 배신자 프레임을 가져가야 별의 순간을 딸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그 기회를 자꾸 놓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차별화를 할 수 있고 그 차별화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정치적 이벤트로 될 수 있는 그 시기를 저는 이미 놓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아마 한동훈 대표는 독한 마음 먹고 네. 어차피 할 탄핵에 대한 찬성 이 기류를 먼저 하고 당을 좀 장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훨씬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그런 기회들을 조금 놓치고 뒤늦게 이제 그런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상당 부분 그리고 그 돌아서는 과정에서도 네. 저는 그게 뭐 예컨대 그렇지만 제가 표를 던졌습니까?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건 대권 주자로서는 할 일 아닙니다. 왜 표를 던진 그러면 다른 기본적인 그 자기를 따르던 친한계 의원들을 욕보이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말들은 정말 앞으로 대권을 앞둔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중량감이 떨어지는 말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대항마로 나설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꿈을 꾸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지금까지 버티면서 끊임없이 대통령과의 각을 줄이고 그다음에 탄핵 찬성파에다가 탄핵 반대파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는 나는 기본적으로 대권에 갈 거야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오세훈 시장은 조금 고민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오세훈 시장도 이전부터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들이 들리기는 하지만 이분은 이제 이번 대선이 과연 이재명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여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좀 따져볼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 텀 더 쉬어가거나 네. 그래서 뭐 다음 시장 선거를 보거나 뭐 이런 고민은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네.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제 비판을 이어가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뭐 저는 기본적으로 다음 대선은 어차피 자기가 나갈 거면 네. 기본적으로 20에서 25%밖에 안 되는 골수 보수 지지층이라도 안고 가야 기본적으로 자기가 경선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강한 목소리만 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하고 또 유승민 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들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안철수 의원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뭐 김무성 만약에 지금 전 대표 같은 분들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안철수 대통령 띄우기를 상당히 진행할 거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도 아마 자기 몫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엄청나게 갇혀 있는데 이분은 문제는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유승민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원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내에서 그립감을 잡아 나가는데 상당히 좀 제약 요소로 따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분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40대 기수론을 내세워서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데 이 헌법 제67조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기준 40살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네. 보니까 85년생 생일이 3월 31일 네. 만 39세더라고요. 내년 1월 말 이전에 탄핵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 출마가 어려울 테고 좀 시간이 좀 지체가 되면 뭐 가능성은 일단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내년 1월 말까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는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죠, 아마 예. 저는 이준석 대표도 늦게나마 대선 이 경쟁에 좀 뛰어들 것 가세할 같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것이다. 봅니다. 예.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BBC 코리아와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표현을 했거든요. 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무리한 입법을 했을 때나 뭐 개헌 발동했을 때 해제하거나 막을 수단이 없다 이런 의견을 좀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이준석 식의 대선 경쟁 다음 대선을 바라보면서 이준석 식의 프레임을 지금 짜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재명도 위험해. 우리 윤석열한테 당하지 않았어? 그럼 이재명은 어떨 것 같아? 이 프레임을 계속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미리부터 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예. 네, 네. 자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면서 이제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권한을 물려받았는데요. 재임 기간을 모두 합치면 민주화 이래 가장 오래 근무한 총리더라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인물인지 좀 짚어볼까요? 이분은 그냥 엘리트입니다. 정말 따뜻한 온탕에서 깨어서 관료 생활을 해오신 분이고 예. 1994년 문민정부 이후로는 뭐 차관급으로 엄청나게 계속 차관급 고위 관료만 해오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이렇게 찬설이 맞아본 신 적이 없고 풍찬노숙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성품은 항상 눈치 보는 성품. 아마 굉장히 지금도 눈치를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탄핵 찬성에 대한 어떤 국민적 여론이나 압박이 얼마만큼 거세질 거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자기한테 어떤 유불리로 다가올 거냐 이 부분을 굉장히 계산하고 계실 분이고 그래서 저는 뭐 한덕수 총리님한테는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그 영혼을 비우고 사시는 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눈치 보는 성격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너무 눈치를 보지 않고 너무 안 지켜보는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그게 힘들었었기 더 때문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네네 또 그게 또 봅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이 한 총리가 제2요구권, 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어떻게 할지 이게 지금 관심이 쏠리고 그것도 이제 눈치를 많이 보시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그 민생 관련한 6개 법에 대한 것들이 아마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장고를 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이 부분까지 거부해 버린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하셨다. 이미 탄핵 찬성 쪽으로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 예. 아마 민주당은 바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총리 자체에 대한 권한대행 자체에 대한 탄핵에 들어갈 탄핵하겠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몸을 지키는데 보신하시는데 굉장히 발달돼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눈치를 많이 보게 되면 저는 그 판단을 하기는 지금 현재로는 쉽지 않은데 아마도 저는 그 한덕수 총리의 기본 성품으로 볼 때는 조금씩 사안별로 조금 다르게 다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조력자로 나설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볼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근데 국회 야당
여당 야당 같은 경우 싸움이 있지만 국회가 지금 이 정국을 이끌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의 몫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예. 뭐 특히 헌재의 어떤 심판 과정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는 거고 또 특히 한덕수 총리와 국회가 같이 이렇게 협조해 나가면서 뭔가를 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 사이의 어떤 케미가 얼마만큼 맞느냐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갖고 있는 어떤 성정 자체가 대단히 극단적이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하고 권한대행하고 조금 어울리는 측면들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적절한 접점을 찾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국이기 때문에 네. 이 두 분의 좀 케미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네. 좀 빠르게 안정화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얼마만큼 한덕수 총리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느냐. 그분이 망설일 때 조접시 망설이지 않고 끌어낼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부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거든요. 이 국정안정협의체가 어떤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국정안정협의체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제 기본적으로 권한 대행이 이끌어온 정부가 있고 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야당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돼 버리기 때문에 대통령을 갖고 있는 게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야당으로 보고 이제 그냥 한번 정말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다 한번 협치를 해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한 건데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죠. 뭐 대통령이 탄핵당하긴 했지만 정말 여당이 없어진 거냐? 뭐 이런 데 대한 논란의 여지를 만드는 거긴 하지만 저는 지금 같은 탄핵 정국 하에서는 국정협의체 형태로 가는 게 당연히 맞다. 우리가 보통 굉장히 어려울 때 거국내각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것에 준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근데 앞서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부 의사를 밝혔거든요. 이 거부한 이유가 있겠지. 거부한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 명백하게 기본적인 야당인 제1야당하고 대립각을 세워 나가겠다. 이걸 저는 기본적으로 권성동 그 원내대표 체제는 지금 딱 그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립각을 계속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 그 국정협의체 같은 것 말고 자기들이 뭔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아마 가기 위한 걸 할 거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전혀 반성 없는 정당으로 비쳤을 때 저는 국민의힘 에 대한 국민적인 탄핵 이런 것들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도 마음대로 그렇게 무작정 나아가기는 저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된다.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출범을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근데 지금 여당이 그렇게 나오면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걸 맞받아치지 않고 저는 한 수 접으면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말 들어줄 테니까 들어와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되게 정치적으로 좀 한 단계 높은 수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는 정말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모든 것들을 양보하는데 너희는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그래서 저는 권성동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건가 계속 강하게만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왜 존재해?라고 하는 국민적 의문으로 가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걸 노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한동훈 체제가 지금 일단 또 5개월 만에 무너졌는데 전 대표가 이 사퇴를 하면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게 될 텐데 그래갖고 비대위원장 후보로 오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하고 김무성 전 대표,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이 거론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데는 대여섯 명 중에서 정말 건질 사람은 없다 그렇게 봅니다. 다들 강점도 있지만 다들 약점을 다 지니고 있는 거죠.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늘 언제나 나오지만 뭔가 저분이 뭘 할 수 있어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권영세는 기본적으로 친윤의 어떤 그림자가 너무 강한 거고 그러면 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뭐 대권 주자 반열에 들어서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쉽지 않은 이 전국 속의 차재권 교수님과 이 지금 정치판을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갈차짐의 18,560